사무국이 제가 몇 분까지 한 거예요? 지금 35분. 그러니까 50분 계산해가지고 5시 20분까지? 오케이. 왜냐면 집행부가 시간 걱정을 하도 하셔가지고 아예 이렇게 미리 약속을 받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게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기 뭐 새로운 그 연구 과제가 아니라 우리 한일 간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서 찾다 보니까 내용의 주제가 세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세한도에 얽혀 있는 그 일본인 학자 후지사카 치카시, 그 다음에 그 그림을 제작한 주사 선생, 그 다음에 우리 그 소전 손재영 선생, 그리고 그 후지사카 치카시의 아들인 아키나오, 이렇게가 아마 이 이야기의 흐름의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삼아 이렇게 받아주시고, 주제는 없지만은 그 지류회장님 이제 이게 한 50분이지만은 조금 지루하실 거니까 아마 음료를 지금 내주고 마시면서 듣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게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일본 분들한테는 지금 별도로 그 통역 시간을 드리려 그러면 시간이 아주 애매하니까 그냥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옆에 앉아가지고 그 수시로 이렇게 스파트 그냥 이렇게 필요한 얘기를 전달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그 일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요 아래쪽 하단에 그 일어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소개는 그 이렇게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시간 관계상 이름만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구형제가 돼갖고 제가 제일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들만 9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인데 돈은 되게 어렵게 컸습니다. 그래서 9형제 중에서 마지막이라 그래서 너들만자 만당인데 뜻은 대기만성하라, 이러는 게 저희 그 백형께서 주신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견차는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하문 선생도 제 교실에 들어오면은 야 이거 견차 맞아? 꼭 이렇게 할 정도로 헷갈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불화변에 구들견자니까 새를 달구어서 부으면은 우리 그 주물 그릇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9 중에서 막내가 집안을 완성하라, 이런 뜻으로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후지사카 치카시를 말씀드렸는데 요 한자로 보면 이제 등택 그 명의 이제 되겠습니다. 아키나오가 명이고, 이제 요 분이 이제 처음에 북경에 가가지고 한국의 학자들을 알게 된 과정이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1921년에 그 북경에 이제 문무성 소속으로 재외연구원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북경이 이제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그 주 목적이 책을 구매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서적을 이렇게 쭉 탐방을 하고 거기서 어느 걸 사겠다 그러면 아마 이제 사서 본국에 보내거나 하는 게 이제 주 임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경의 그 유리창하고 융복사 요 자리를 가서 이제 찾게 되는데, 이분이 우연찮게 그 오류라는 거리에서 누구를 대하게 되냐 그러면은 진전의 간장문철이라는 책자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진전이 조선에 박제가 즉 사신으로 와 있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하고 이제 당연히 중국어는 대화가 안 되니까 필담을 서로 나누게 되죠. 근데 필담을 나누는데 해보니까 이 그 박제가가 아는 게 말이죠, 통경박과하고 시문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그런데도 이 친구가 그 박제가가 서법도 하나 이렇게 잘 쓰는 줄을 몰랐다. 그런 이제 글이 튀어나오니까 이 후지사카 치카시가 이 진장의 간장문초를 보고 박제가를 바로 아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요 이름이 수기라는 자오를 쓰고 있어가지고 수기가 누구지 이런
궁금증만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요 그림은 이제 그 보시면은 맨 위에 가운데가 황궁이 되겠고 여기가 그다음에 제 커슨이 잘 안 보이는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왕궁 앞에 유리창 그다음에 인복사 이렇게 쭉 맨날 다니던 거리가 이제 그 북경의 서적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이시는 요게 그 우리 18세기에 그 박제가 그 전후해가지고 영경의 사신들이 가서 두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 중에 유리창에 한 장면을 올려놓은 겁니다. 재미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18세기 그러니까 1700 중후반부터 우리 청나라 학자들하고 조선의 학자들이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류 중에서 19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1809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추서 김정희 선생이 처음으로 그 중국을 가는데 이때 24세기 뒤에서 또 잠깐 설명을 더 못하겠습니다만 요때 가서 옹방강 완원 등을 이제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그 청해 학문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실사구시 학문 또는 뭐 고정학 또 이때 이제 청이 가장 학문적으로도 번성할 때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넘어오는데 이 사실을 후지석가지가 보고 자기네는 그 에도 시대 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청의 주 학문들이 너무 들어온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이 한 1세기 정도 빨리 청의 문화들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지석가 직가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은 이제 중국 그러니까 동경대 중국 철학과를 나왔고 앞에서 말씀드린 1921년에 베이징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1923년 5월에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6년에 그 세제줄이 되겠습니다. 경성대대 교수로 부임을 하죠. 그러니까 경성대대는 1924년에 경성제대가 설립이 되는데 그 2년 뒤에 중국 철학과 교수로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뭐냐 그러면은 그 고기가 물을 만난 셈으로 늘 지금 중국에 있으면서 박제가 즉 수기가 누구였지? 그 다음에 왜 조선 학자들이 이렇게 청나라 학자들하고 교류가 이렇게 잘 되고 있을지 궁금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경성제대에 들어오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성제대에 있으면서 13년 근무하면서 이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수사 김정희가 결국은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부를 깊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1936년에 동경대학 자기 모교가 되겠습니다.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뭘로 받냐 그러면 이조에 있어서 청조문화의 이입과 김왕당 즉 추사의 호가 되겠죠. 같은 이런 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1940년에 그 정년퇴임을 해서 퇴임을 해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지석가 직가시를 이렇게 보시면 왼쪽이 그 후지석가 직가시의 글씨입니다. 글씨인데 내용은 청의 오숙량이가 김노경이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그 추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이조 판서가 됐다는 축하의 글을 보내온 글을 후지석가 직가시가 그거를 임모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은 걸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망한녀 인상이래 갖고 망한녀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한자가 북한산을 늘 들다가 이분이 이제 서울에 창신동에 거주를 했는데 그러면서 북한산을 늘 본다 이런 데서 망한녀에는 자기 당호를 쓰면서 그 도장을 인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보 중에서 하나만 제가 발췌했는데 재밌는데 그 서와 고서와 감상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요거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영혼, 그 다음에 해려, 송원 이렇게 해서 그 5명의 이름을 쭉 쓰고 맨 왼쪽에 오면 그 동시에 같이 심정 요거를 심사하고 정했다.
하는 인보입니다. 인존이죠. 그래서 이분이 경성에 있을 때 이렇게 김용진이하고 맨 끝에 손재영, 소전 손재영까지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게 이 도장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재미난 거는 저희의 영원 선생 같은 경우는 홀스가 치카시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막 그러니까 40, 50대 이런 나이 또 50 막 간 넘어서 이런데 우리 소전 손재영 선생은 자그마치 20살이나 아래에 나이를 보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같이들 어울리고 고소화를 감상하는 게 보면은 요즘 우리 그 뭐죠 문화에서 보면은 좀 달라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렇게 책들을 보면은 십몇 년 지기를 뭐 그냥 아주 친구같이 이렇게 하는 격조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언제부턴가 야 10년 넘으면 까불 좀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권위주의가 상당히 붙어 있는데 전에하고 지금하고 그런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추사 김동희 선생으로 넘어가는 의미에서 위대한 예술가의 탄생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추사 선생은 다들 아시다시피 1986년에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 모친이 자그마치 우리는 보통 10달인가요? 12달인가요? 애 놓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사 선생의 모친은 24개월을 해임을 했다고 뱃속에.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탄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또 보면은 오석산의 초목이 다 메말라 버리고 그 다음에 우물까지 다 메말랐다가 추사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것이 다 원상복귀되는 이런 이제 설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6살 됐을 때 입춘첩을 썼는데 이거를 보고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국학의를 쓴 박재거가 그 입춘첩을 보고 야, 이 친구가 앞으로 똑똑할 텐데 이 아이가 크면은 내가 좀 가르쳐서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아버지 김도경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나중에 추사가 박재가한테 가서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저는 여기 20살이라고 그냥 편의상 적었는데 또 어떤 책을 보면 15세쯤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대충 짐작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살 되었을 때 월승이궁에 양자로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백부인데 백부의 이제 그 어른들은 증조부는 누구냐 그러면 임금의 부마 그러니까 영조의 부마가 되니까 까불면 안 되는 집안이죠. 그 당시로 보면. 그래서 우리 경복궁 바로 왼쪽에 서촌에 그 월승이궁에 아주 가창한 집이 있었는데 추사가 제주 유배 갈 때 그 집안도 전부 월승이궁도 전부 몰수가 돼갖고 안동김씨 집안으로 전부 들어가 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재가가 봤던 그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추사가 6살 때 쓴 입춘첩. 그 우리 박국장님. 일본에도 이런 입춘첩이 있나요? 한번 여쭤보세요. 이때요? 그동안 같이 한번 이렇게 문화를 공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보면은 추사가 8살 때 쓴 아버지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뭐 복불심 요약 그러니까 장마와 더위가 되게 심한데 기후 약하 어르신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립습니다. 그리고 시독 어른 모시고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편안하게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백부가 행처가 어쩌고저쩌고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 옆에 글씨 시원시원하게 쓴 게 아버지 김노경의 글씨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 8살짜리 온 편지 말이죠. 우리 같으면 대충 그냥 휙휙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또 정성스럽게 쓰는데 글씨체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추사 선생의 그 관찰을 보면은 아주 그 시원시원한 맛이 결국은 아버지 김노경의 필체에서 벌써 전달되지 않았나. 본인도 개발한 게 엄청 크겠지만은 이 필체에서도 그런 같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걸 한번 이해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8살짜리 코올리게 아들인데 얘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옆에 야, 편지 잘 받았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네가 어른 모시고 책 잘 보고 있다는데 참 다행이다. 그런데 너 요즘 돌림병 도는데 안 걸렸다 하니 참 위안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참고로 옛날엔 종이가 귀하니까 이렇게 글씨를 써가다가 모자라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또 모자라면은 제일 오른쪽. 그래서 요 12일 부라고 쓴 게 결국은 이 편지의 종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것도 옛 편지 쓰는 것부터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사가 다들 아시다시피 24살, 그러니까 세원시에 장원을 하고 아버지가 김노경이가 영경에 동지사로 가니까 자제군관자를, 그러니까 정사, 부사, 서장관 정도는 아들 하나를, 아들이나 아니면 뭐 조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추사도 아버지가 북경 가는데 자제군관 자격으로 영경을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추사 선생이 소위 말해서 월성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타고날 때부터 천재성도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북경에 가서 소위 말해서 옹방강 완원에 되는 당대 북경의 최고의 선생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담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은 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옹방강의 추사를 어떻게 칭찬하냐 그러면, 와, 자네는 해동 제일 경술문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뛰어난 젊은 선비가 조선에 있는 줄 몰랐다 할 정도로 이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완운이는 이 옹방강의 나이 보시면은 78세입니다. 여기는 이제 24세니까 자그마치 54세 정도 차이가 나죠. 이런데도 저렇게 며칠을 따뜻하게 접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완운은 저때가 47세인데 저기도 23년이나 차이가 나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학자들의 교류의 의미를 충분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옹방강 선생하고는 돌아오고 나서 완운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지리사항에 대해서 아주 착실하게 답변을 해주죠.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한국에서 저 영경까지, 북경까지 가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심양, 산해관, 북경 이렇게 되는데, 서울에서 의주까지 가는 게 보통 한 20일, 그 다음에 저 압록강을 건너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잡더라고요. 왜 그렇게 잡나 보니까 세관 통과하니까 서로 조공무역이 이루어지니까 짐들도 많고 이러니까 또 검색도 있고 이러니까 도관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 열흘씩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관원에서 심양 거쳐서 산해관 북경 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사 선생 경우는 북경에 도착해서 38일간을 북경에 머물고 이제 교육들을 하다가 돌아오는 데는 한 20일. 왜냐하면 짐들도 가볍고 일단 돌아오는 힘만 하면 되니까 이런 정도니까 그냥 재미삼아 보시고, 그 뒤쪽에 보면 이게 큰 석이 없어서 좀 그런다. 내가 가면 되겠구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옹방강하고 서로 문답을 나누는데, 요거 뭐 내일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여기는 원덕 선생의 필적을 보담제 석자를 얻고 싶다. 그런데 요 옆에 보시면은 비턱 잠깐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생의 작품을 오랫동안 갖고 있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보담제라는 석자를 좀 피오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유당은 김노경, 그러니까 저기 추사의 아버지 댁에 저기가 유당 두 자를 좀 써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서로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이게 제가 책자를 이렇게 스마트폰에 찍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추사가 이분이 왜 추사를 썼나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늘 궁금해 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저 위에 보시면은 그대한테 젊은이한테 묻는데 그대 이름은 뭐고 아오는 뭐냐, 그다음에 관직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여기 보시면 천명, 저의 이름은 정이고 자는 추사고 포는 보담제, 지난해에 10월에 새롭게 진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나오는 걸로 봐서 추사가 잘해낸 게 작년에 이제 저 필담첩이 공개되면서 참 우리가 학계에 알려진 겁니다. 인터넷 참고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추사가 오만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주학년이가 그린 그림인데 요 가운데 보시면 그 청의 학자들하고 이제 송별식을 하는데 요게 군복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추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주군관으로 갔으니까 복장이 선비 복장이 아니고 군관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항상 탁 찍으면 되는데 저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열심히 그려가지고 서로 나눠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또 하나 그리면 그거를 서로 또 사본을 또 만들고 이렇게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선생이 이렇게 뭐죠? 승진해 나가는 데는 뭐 거침없이 가다가 55세로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55세에 동지부사를 내정이 되는데, 동지부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조공, 그 연경 가는 그 팀 중에 세컨드맨이 부사니까, 그 정사가 이제 제일 1번이고, 부사가 2번째, 그 다음에 서장관이 3번째 서열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이제 높은 직위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41세 때에 충청무도 암명어사로 있던 그 비임현감을 봉고파직을 하나 시켰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안동김씨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사는 경주김씨 사람이죠. 이러는데 이제 그 앙심이 여러 가지로 쌓였는지 결국은 그 추사 집안을 박살을 내는데 김웅명이가 앞장섭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뭐 윤상도 사건이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런 건 생략토록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성성장구하던 추사 선생이 절의 고도 제주도로 유배가게 되죠. 그래서 혹시 일본에는 임금한테 이렇게 뭐 그 얘기라 그러나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귀양 가는 법이 있고 아니면 아주 심하면은 이제 참수하는 게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일본에는 목을 안 벨 때는 어떻게 하나 한번 물어봐보세요. 있대요, 없대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웃고 넘어가는 걸로 조금 이따가 그러면 답을 주시고 가복장님.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그 위리안치인데 그 우리의 귀양제도 중에 크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산 정약용은 군연안치라 그래가지고 그 군에만 갇혀 있으면 돼. 그러면서 어디든 오갈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정다산 그러니까 정약용의 경우고, 요 추사 선생의 경우는 위리안치라 그래갖고 한 집에 딱 제주도 대정이죠. 대정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고 그 집 밖에 나오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그 귀양의 서열을 받는데 실제 8년 4개월인가 5개월 있으면서 추사 선생이 이렇게 일정을 보면은 현감의 운이 좋은, 제주 목사가 운이 좋은 사람이 오면은 한라산도 살짝 구경도 좀 하고 이럴 때도 있으니까 사람 사는데 이렇게 융통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주도 풍경 같은 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사 선생이 이 제주도가 옛날부터 이렇게 절에 고도에 가면 제일 힘든 게 풍토병에 그렇게 육지에 살던 사람이 가서 이 음식하고 기후가 안 맞아서 되게 못 견딘다 그럽니다. 그래도 추사 선생은 8년이나 이제 버텼으니까 아주 잘 버틴 거죠. 그러니까 본가에서 오는 음식이 이렇게 몇 달이 걸려서 배편으로 오다 보니까 음식을 죽으라고 짜게 만들어서 주니까 실제 먹으려면
못 먹겠다고 맨날 하소연하는 게 주여 선생님이 이제 저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음식은 더 몸에 안 맞고, 그럴 때 이제 입안에는 종기가 나고, 입하고 코에 늘 종기가 나서 하소연하는 게 초이 선생한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내 코와 입안이 그 열기로 하루도 쉴 날이 없으니 이거 좀 고치게 신의화 좀 보낸다고. 그럼 신의화가 뭐냐 그러면은 그 자목련 있죠. 붉은 목련. 그게 신의화가 이 입안과 코의 열기를 맞춰주는, 이게 뭔가 하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이제 길 가다가 보시면은 자목련이 나오면 아 저거 말려서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사에서 담근 간장, 이게 아주 그 이제 열을 식혀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 때는 서로 관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 중에 우선 이상적이가 늘 그 청나라에서 구한 서적을 보내주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요기 때 이제 뭐냐 그러면 이상적이가 끊임없이 보내주는 책에 대해서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고마움을 그 밑에 보시면은 세안연의 송백지 후조, 그러니까 논어에 나오는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그 푸르름, 그러니까 저기는 후조니까 시들 늦게 시든가 이런 뜻으로 했지만 실제로 그냥 푸르름을 유지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기 속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의화니까 그림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그 유명한 세안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안도를 보시면은 그 소나무 한 그루에 측백나무 세 그루,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을, 오른쪽은 제목만 써고 텅 비워놓고, 좌측은 그 왜 이 그림을 그렸나, 이 발제를 이제 주다 선생님이 쓰는데, 우리가 이 감상하는 걸 전체를 다 하다 보면은 몇 시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하나만 딱 읽어드리고 싶은 게, 이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구도가 잡기 힘든 구도인데도 불구하고 포커스가 가운데 그림에 가게끔 맞춰져 있다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제목을 왜 저렇게 높게 그려놨을까? 이거는 뭐냐? 좌우의 밸런스를 잡기 위한 그리고 포커스를 가운데 맞추기 위한 추사 선생의 고도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저 발문에 말이죠. 추사 선생이 그렇게 저렇게 쓰던 행서를 싹 버리고 행기가 있는 글자가 몇 개 있긴 있는데 저 꼭 해서와 같이 썼는데, 그렇게 써놓고 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격자감이죠. 정간을 하나 다 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많은 글자가 살아 움직여 버리면은 이 그림은 무너져요 사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못 움직이게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말이 조용하게 입금해 놓고, 오른쪽은 이렇게 텅 빈 공간이지만 우리가 저울추를 달 때 뭐죠? 적은 물건은 그 가지 끝으로 이게 저울추에 맨 오른쪽으로 밀어내야 이게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높이 매달아 가지고 이 그림 전체를 유지하는 이런 설계의 기법, 그리고 감상자가 어느 누구도 이 가운데 그림의 본뜻을 해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수단 선생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제가 한번 처음 해보는 거니까 막 틀리면 지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장모 상망이라고 찍은 거 우리 오랫동안 잊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도장에 추사가 찍었느냐 아니면 나중에 저 그림을 받은 이상적이가 찍었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데, 최근에는 귀결이 되기를 인주의 요 위에 있는 세 개의 도장과 저 인주의 색깔의 분석하니 보니까 거의 같은 인주라도, 그래서 후대가 찍은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찍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설이 우세합니다.
정복 선생님 뭘 또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여기 없네 화면에 없어졌어요. 황정복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뛰어오세요. 뭐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니까 뭐 없어요.